예,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좀 오늘 과감하게 좀 선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좀 얘기하면 자기 이야기를 좀 하자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출판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책에 나오는 얘기나 뭐 이런 것들 그대로 믿지 말자. 좀 의심하고 계속 좀 물어보고 아무튼 자기식대로 좀 해석하고 자기 얘기를 좀 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나왔어요. 끝입니다, 이걸로 사실은.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이야기를 꼭 이제 해야만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그래서 저는 세계를 이렇게 받아들일 때 둘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야기냐, 판타지냐, 이렇게 보는데, 그냥 하나의 비유입니다. 근데 판타지라는 게 꼭 뭐 이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데, 이 현대사회에는 판타지 투성인 거죠.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건 너무 과잉이고 좀 문제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고 물론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정보사회다. 21세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보사회라고 할 때 정보가 뭔가 1 더하기 1이 얼마죠? 아까 수학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1 더하기 1은 뭐 일반적으로 2라고 알고 있지 않나요? 잘 모르시는가요? 근데 1 더하기 1이 2다 이런 거는 사실은 정보가 아니죠.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얘기할 때 자본도 주머니 속에 뭐 이렇게 2만 원, 3만 원 있는 걸 가지고 자본이라고 안 하잖아요. 이건 그냥 용돈, 돈인 거고 자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걸 매개로 10,000원이 11,000원이 되거나 12,000원이 되거나 뭔가 잉여가치를 생산해내는 그때 이제 투자되는 걸 자본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보사회라고 얘기할 때 정보라는 것도 반드시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걸 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다 뭐 이런 것처럼 누구나 다 아는 것들은 사실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라고 하는 거는 남들 모르는 거, 소수만 알고 있는 거, 혹은 제일 좋은 건 나만 알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정보고 이런 정보들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주된 가치들을 이렇게 생산해낼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정보사회라는 것은. 그래서 좀 뭐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요약하면 정보사회라고 할 때 정보는 자기 이야기예요, 이제. 남들이 모르는 내 이야기. 좀 모자라더라도, 좀 투박하더라도, 약간 촌스럽더라도, 그게 이제 가치가 있는 거고, 너무 소중한 거고, 중요한 것이 되고 있는 시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 이야기가 너무 없고, 전부 판타지라고 저는 이제 좀 판단하는데, 이건 좀 위험한 상황이다. 상황까지 왔다.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학교를 한번 볼까요? 사회가 이제 급변하고 있는데 제도권 교육이 못 쫓아가고 있죠. 죽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다 동의할 거예요. 그래서 이 테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안 교육이라든지 학교 바깥에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 그러니까 정보사회 이전을 산업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산업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량 생산의 시대거든요. MASS, 덩어리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냥 대량으로 찍어내고 뭐 이렇게 쓰고 이런 시대였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학교에 가보면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학생들 보면 토익 대충 몇 점, 그 다음에 학점 대충 뭐 몇 점, 자격증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비슷한 분야의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대량으로 지금 찍어내고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곳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양산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을. 이거 사실 근데 다 판타지입니다. 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교육 내용들이 저는 뭐 좀 건방질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실제 자기 이야기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떤 느끼는 이야기들이 아니다라고 좀 감히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굉장히 싫어하는데 한나라당도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 좌파냐 이래요. 좌파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무슨 얘기냐면 좌파다 우파다 이런 것도 저는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 솔직히 뭐랄까요? 진정한 의미의 좌파 우파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념이나 뭐 이런 얘기들도 자기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듣기 싫다 막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미디어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미디어에서 쏟아내는 정보들은 전부 다 판타지인 거고 종교 이건 좀 위험한데, 예. 종교요.
저 예수도 좋아하고 부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그 인간들이 이렇게 조직화한 종교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가증스러워요, 사실은. 그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데카르트란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대의 문을 확 열어 제쳤습니다. 계몽이라고 하는 걸 이제 시작됐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 좋은데요. 자기만 생각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난 생각하니까 신이 날 만든 게 아니고 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어떤 힘이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거다. 여기까지 좋은데 남도 그렇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요 지점으로 가면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 현대사회의 종교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술도 천재의 신화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판타지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듣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매 순간순간 이렇게 내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세계, 그 구체적인 세계를 보고 싶은 것이고 그 사람만의 어떤 경험이 묻어있는 표정을 보고 싶은 것이고 그 사람의 냄새를 맡고 싶은 거고 그 사람만 보여주는 어떤 제스처나 몸짓이나 같은 거죠, 제스처랑. 예.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 것이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아까도 뭐 소개를 좀 해주셨지만 밴드를 했어요. 이제 교과서를 집어 던지고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좀 소심했죠. 멀리는 못 집어 던지고 아무튼 교과서를 집어 던지고 이제 밴드를 시작했는데요. 밴드를 시작해서 98년도에 앨범을 냈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는 그 까만색 앨범이 98년도에 그러니까 13년 전쯤에 낸 1집 앨범이고 옆에 있는 기쁜 열대라는 앨범은 작년에 그 12년 만에 저희 그 오리지널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또 앨범을 하나 냈어요. 저 빼고는 다 전업 뮤지션들이고 멤버들이 저는 이렇게 한 우물을 파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음악은 진작에 이제 그만뒀죠, 사실은. 그래서 오랜만에 같이 앨범 녹음을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너무 행복했고 좋았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활동할 때는 저기 뭐 서태지랑 같이 비교하기도 했죠. 감히. 성공하려는 자, 저게 이제 저희예요. N. 못했죠, 결국. 그리고 옆에는 이제 활동했던 사진들도 있습니다. 제가 N이라는 밴드를 하게 됐던 계기는, 그 10대에 뭐 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는 아버지가 일단 첫 번째 싫었습니다. 안 맞는 거예요. 막, 그냥 하나하나가. 제가 장남이기도 했지만, 저희 아버지 굉장히 권위적인 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자꾸 저보고 법대를 가라, 판검사를 해라, 의사를 해라, 막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아버지가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예.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자기가 하는 게 맞거든요. 평양감사도 하기 싫으면 좀 받아줘요. 뭐 그런 속담 아시죠? 저는 그런 게 좀 하기 싫었거든요, 사실. 맨날 아픈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이런 게 좀 싫었어요, 의사를. 여기 의사 혹시 계시면 미안한데요. 주변에 누구랑 같이 지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놀이단 하고 있는데, 가면 그냥 기운이 막 와요. 힘들 때도. 친구들, 가족들, 다들 좀 좋은 기운을 좀 주고 이런 게 중요한데, 맨날 환자랑 같이 있는 거, 아니면 맨날 범죄자랑 같이 있는 거, 이런 게 검사들 그렇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좀 될 것 같아서, 그런 거 말고 좀 제가 하고 싶은 걸 할게요.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 계속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도 너무 싫었어요.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 같고, 자기도 그렇게 안 살면서 막 그런 얘기, 뭐, 이렇게, 굉장히 건방졌죠, 예. 그 다음에 사회도 너무 싫었습니다, 사회도.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반항적인 어떤 음악, 락커, 뭐, 이런 거에 이제 꽂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밴드를 했는데요. 운이 좋아서 뭐, 그래도 좀 잘 풀린 편이죠. 근데 이제 한 13년쯤 지나고 보니까, 이게 삶이란 게 굉장히 아이러니 투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아버지랑 사이가 너무 좋거든요. 첫 번째,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으시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애가 둘인데, 애들 낳고 이렇게 사니까, 이제 그걸 저한테 안 해요. 그러니까 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이제 하시는 거죠. 저는 이미 컸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아버지랑 사이가 굉장히 좋고, 학교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제가 학교에서 지금 밥벌이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회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사실 관심도 굉장히 많고, 지금 놀이단이라는 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이런 것들을 좀 느낍니다. 뮤직비디오를 잠깐 보죠.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오늘도 널 보았지. 지금 제가 와 있습니다. 오른쪽. 아름다웠어. 무언가를 말하려고 망설이고 있었지. 귀엽죠? 이제야 알았지. 드디어 말해버렸어. 차갑게 등을 돌리고 내 곁을 떠나가 버렸지. 그래도 밖에 없어. 난 그저 창을 열고 이대로 벽에 기대 가만히 눈을 감아 눈을 감아 눈을 감아 눈을 감아. 포기했어. 머리에 밀려지는 아까워. 지나지 한방 지나가 참에서 내가 내 고만야 모두 지워버려. 백일 방벽하는 너의 의상들은 너의 아파만 불쌍하게 느끼게 해주지. 나는 널 사실은 도저히 이해 못했지. 이럴 때가 올 걸 사실은 알고 있었으니까 어차피. 네, 대충 이 정도만 보죠.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 뮤직비디오 저거 굉장히 창피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도 이제 보여드립니다. 왜냐면 저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이제. 근데 어쨌든 저런 시절을 이제 겪으면서 굉장히 위약적인, 사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회가 어떠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막 이런 가사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를 했고 그렇게 한 4년 정도 있다가 이제 밴드를 그만두고 다시 부산으로 이제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음악이라는 것이, 음악판이란 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좀 상처도 많이 받았고, 멤버들이 4명이었는데 동네 친구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이 되니까 싸우게 되고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음악을 내가 직업으로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이걸 잡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부산에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음악 한다고 공부도 이렇게 하지 않았고 남들보다 한 5, 6년 뒤처진 것 같고 이제 다른 걸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위축돼 있었습니다. 사실 20대 후반에.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보컬이어서 이제 가사를 주로 썼거든요. 그때 이제 사랑 노래나 이런 거 막 진부한 건 쓰기 싫어가지고 좀 있어 보이는 가사 쓰려고 그때 이제 봤던 책들이 주로 철학이나 사회학 쪽 책이어서 이걸 좀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이래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건데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아하는 게 일이 됐을 때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걸 한번 경험하고 나서 일과 삶이 좀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맨날 놀면서 지낼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도 좀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건데, 그러나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거 차고 가고, 그 다음에 일로서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내 삶을 위해서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좀 균형을 좀 잡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에요. 저는 지속 가능성은 2가지라고 보는데, 제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삶으로 예술하기 위해서, 하나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2번째는 일에 대한 노하우를 알아야 되죠. 자기가 모르는 일을 누가 대신해 주다가 그 사람이 안 해주면 그냥 끝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 일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그걸 통해서 최소한의 밥벌이가 되는 생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일들을 했어요. 2번째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했던 그 친한 동네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다면 내가 과연 다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진 분들하고 앞으로 회사나 이런 데 들어가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소통의 방법 혹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했던 일들이 2009년도에 그 학교를 마치고 1인 출판사를 만들었어요. 출판사를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변에 물어봤을 때 어른들은 100% 절대 하지 마라 그랬어요. 99%도 아니에요. 100% 하지 마라. 너 망한다. 근데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은 너무 재밌겠다 해봐라. 도와주겠다.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 반응이. 어쨌든 했습니다. 그래서 3년째 4년째 지금 잘 굴러가고 있고요. 이런 책들을 냈죠.
위에 있는 세 권은 제가 쓴 책이고 밑에 네 권은 이제 제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오늘 30권 갖고 왔어요. 여러분 드리려고. 더 크게 해요. 예. 예. 저 뒤에 있는 두 권, 영화가 노동을 만났을 때랑 재미난 복수라는 책은 지난달에 나온 책입니다. 반응도 꽤 좋은데요. 아무튼 10권씩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받아가시고, 출판사하고 이제 하면서 올해는 안녕광안리라고 하는 지역 문화지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호까지 나왔는데요. 이거는 좀 그런 거예요. 큰 데서 출발하지 않고 내가 발 딛고 사는, 제가 광안리에 한 27년 정도 살고 있거든요. 내가 발 딛고 사는 내 동네에서부터 뭐가 출발하는 게 맞다. 그리고 작고 단단한 뭔가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만 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이래서 안녕광안리라는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광안리 쪽에 가셔서 카페나 해변에 있는 술집이나 이런 데 가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멋진 잡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올해 또 놀이단이라고 하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2004년도에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이고, 재활용, 뒤에 보는 저런 악기 같은 거로 이제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워크샵, 교육 이런 것도 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하기도 하고, 또 공공 공간을 디자인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깨달음 너무 거창하고요.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쭉 이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어요. 8월 15일 날 부산대 지하철역 옆에서 이런 공연이 있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정말.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제 같이 사진을 찍은 건데 17명의 우리 놀이단 단원들의 공연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한가 이런 걸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쭉쭉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세상을 좀 믿어야 된다. 20대에 대한 담론들이 좀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감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는 자신감은 필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를 믿고 안 믿고는 그건 알아서 할 문제고, 세상을 좀 믿어야 돼요. 세신감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자신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자기는 믿든 말든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고, 세상을 좀 믿고 던져야 됩니다. 내가 뭘 하면 분명히 뜻을 같이 하는 사람, 혹은 도와줄 사람, 혹은 재밌겠다고 나서주는 사람 2명, 3명, 4명이 될 거다. 이걸 믿고 자기를 좀 던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자체에 대한 믿음이 좀 필요하고, 놀이단에 지금 부산 놀이단을 올해부터 이제 만들었는데 17명의 단원이 지금 모였어요. 다 삶의 경험이 다릅니다. 문화예술하고 특별히 관계 있던 분들도 아니에요. 독립영화 감독하시던 분도 있고, 건축하시던 분도 있고, 굉장히 다른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2달 동안 연습을 통해서 8월 15일 공연을 하는 걸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확신과 감동과 울컥함과 이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할 건가? 꼼수는 아니다. 예. 정면 돌파만이 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면 돌파는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신감 같은 겁니다. 세상을 믿자. 백전백패 가고, 이거는 그냥 좀 멋있으라고 쓴 건데 저는 사실 이렇게는 못 살죠, 솔직히. 근데 중요한 거는 백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백전이 중요한 것 같아요. 1전 1패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 해보고 딱 지면 겁먹고 이제 싸움을 안 거는 거죠. 근데 백전 백패가 왜 중요하냐면 100번 진 거는 100번 중에 한두 번은 좀 이길 만도 한데, 슬픈 얘기지만 어쨌든 그러나 100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100번 다 패했다 하더라도 100번의 싸움을 걸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백전백패의 각오가 좀 필요하다. 밑에 적은 거는 2개는 뭐냐면 제가 좀 좋아하는 예술이거든요. 불꽃놀이. 굉장히 오래 준비하는데 빵 터지면 끝나죠.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이 우리 이렇게 밥 해주는 거 보면 굉장히 오래 준비하는데 후다닥 먹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뭔가 삶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봐요. 넘어갑시다. 살아간다는 게 게임인가 놀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개의 차이는 룰이 있는가 없는가거든요. 게임은 규칙이 있어요. 놀이에는 규칙이 없거나 지금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넘어오면 땡코 2대야 이런 겁니다. 근데 게임은 룰이 있죠. 그리고 그 룰을 만드는 사람들을 룰러라고 하죠, 영어로. 지배자란 뜻이죠. 그래서 이 룰러들이 규칙을 막 바꾸기도 합니다. 삶은 게임이 아니고 근데 놀이입니다. 규칙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너무 긴데요. 자유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유가 뭐예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미안하지만 그건 자유의 정반대입니다. 욕망에 눌려있는 상태예요. 자유는 플러스의 능력이 아니고 마이너스의 능력이거든요.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다 버리고 하나만 택하는 거, 이게 자유입니다. 짜장면
짬뽕, 만두 많은데 난 짜장면을 먹겠다. 이게 자유예요.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누가 너 짜장면 먹어 이렇게 시킨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옆 테이블의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겠다. 이런 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많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그걸 다 하지 않고 다 버리고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 능력. 그래서 나머지를 부러워하지 않는 망각의 능력, 덜어내거나 지워내는 결단의 능력,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디자인을 적어놓은 이유는 사인이라는 거는 이미 거기에 숨겨져 있는 기호나 의미죠. 이걸 덜어내자라는 뜻이에요. DE라는 거는 지우다라는 뜻이잖아요. 삶을 디자인한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곳에 숨겨져 있는 의미나 기호나 이런 것들을 싹 버리고 내가 다시 새기겠다. 내 해석이나 내 나름의 의미를 거기다가 새기겠다. 이게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남이 얘기하는 자유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자유주의 정체는 뭐냐면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남이 여러분한테 넌 오늘부터 자유야. 이 말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난 이제 널 책임지지 않겠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는 오로지 내 입으로 내가 얘기한다. 가을인데 가을엔 편지를 뭐 이런 거 하겠어요가 아니고 그냥 쓰면 됩니다. 그죠? 순진한 자들만이 기다리죠. 원하기는 원하는데 절박하지 않으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나 더 사랑하고 더 갈급한 사람들은 바로 신발끈을 묶고 집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움직이는 거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에 경탄하는 사람이다. 매 순간순간 모든 사람, 모든 사물에 기존의 의미를 싹 지우고 내가 보는 눈으로 이런 건가? 감탄하고 경탄하고 울고 웃고 이런 사람들하고 오래오래 재밌게 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